엄마가 소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응급실 복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68살의 박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42년을 키운 아들 윤도현이 주먹을 꽉 쥐고 다가오더니 갑자기 발을 들어 정자의 옆구리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정자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병원 바닥에 쓰러졌어요. 수십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며느리 장소라는 창백한 얼굴로 울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죠. 정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발로 찼다는 사실이 차가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모자 사이를 이토록 파괴시킨 걸까요? 오늘도 세월 담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50년은 좋게 된 건물의 3층 끝집, 정자는 부엌 형광등 아래 서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라면 한 봉지, 계란 하나, 파 조금. 그게 오늘 아침의 전부였죠. 또 라면이네. 혼잣말이 작은 부엌에 맴돌았습니다. 68살의 정자에게 라면은 끼니를 때우는 수단이자 외로움을 삼키는 방법이었어요. 젓가락으로 면발을 들어 올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에는 가로등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죠. 그 희미한 빛조차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 한켠은 차갑기만 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5년 전 찍은 사진 속에서 아들 도영과 며느리 소라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국물은 뜨거운데 내 마음은 식어 있었다. 정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나온 지 2달째였어요. 처음엔 잠시만 떨어져 있으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는 더 멀어지기만 했죠. 아들의 전화는 뜸해졌고 며느리는 아예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냄비 바닥에 남은 국물을 끝까지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손이 유독 느렸어요. 물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이 시간에 누구일까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발소리는 계단을 내려가며 멀어졌습니다. 또 옆집 최 씨구나. 최말수는 71의 나이에도 새벽 산책을 거르지 않는 이웃이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묻곤 했죠. 정자보다 3살 많지만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말수는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 쿠션이 푹 꺼졌어요. TV를 켜봤지만 새벽 재방송만 나오고 있었죠. 리모컨을 다시 내려놓고 벽시계를 봤습니다. 6시 10분.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도 낳아준 사람인데.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도연아, 엄마가 뭘 그리 잘못했니? 작은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없었죠.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의 어둠이 걷히면서
또 다른 고독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정자의 마음을 밝히진 못했어요. 정자는 일어서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가야 했어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게 전부였지만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죠. 검은색 바지와 회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한숨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으며 문득 생각났어요. 작년 이맘때는 아들 집에서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겠죠. 도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소라가 먹을 샐러드도 만들고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1층 현관을 나서니 최말순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말순은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벌써 나가세요, 정자 씨? 이른 아침부터. 네, 일 가야죠. 뭐? 아직도 그 반찬 가게 다니세요? 먹고는 살아야죠. 말순의 인사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어요. 말순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자를 바라봤지만 정자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정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발밑에 보도블록에 금이 가 있었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갈라지고 부서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틈새로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는 사람들이었죠. 정자만 홀로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또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의 번호를 쳐다봤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죠.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버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섰어요. 정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교통카드를 찍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서울은 언제나 바빴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정자만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손잡이를 꽉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득 며느리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버스는 계속 앞으로 달렸지만 정자의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시장 입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버스에서 내려가게로 들어서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50대 중반의 사장님은 늘 친절했지만 오늘따라 정자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자 씨,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설쳤나 봐요. 정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진열대에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 손님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정자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 최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온 말순은 정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여기 계셨네요, 정자 씨. 오늘 김치 좀 사려고요. 배추김치요? 아니면 깍두기? 배추김치로 주세요. 500g만. 정자가 김치를 담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김치를 자주 사시네요. 요즘은 담그기도 귀찮고 사먹는 게 편해서요. 정자 씨도 그러시죠? 말순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닐봉지를 묶었어요. 말순이 계산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 씨, 아들은 요즘 잘 지내요? 정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뭐. 바쁘게 지내겠죠. 바쁘다는 게 다 핑계죠. 자식들은 다 그래요. 말순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비추고, 그래도 정자 씨는 며느리라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정자는 며느리라는 단어에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그래도 있다는 게 과연 다행인 걸까요? 정자는 씁쓸한 미소만 지었어요. 말순이 김치를 받아들며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자 씨, 내가 하나 말해줄게요. 가족이라도 피는 못 속여요. 무슨 말씀이세요? 피 붙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뉴스 보면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말순의 말에 정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말순이 정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피 붙이라도 피가 응어리지면 칼보다 깊더라. 그 말을 남기고 말순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자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족이라도 피는 못 속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장님이 정자에게 밥을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정자는 근처 김밥집에서 참치김밥 한 줄을 샀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소라와 찍은 셀카였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죠. 정자는 김밥을 씹으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유독 밝아 보였어요.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시어머니한테는 그리 차갑게 굴었을까요? 정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잘 지냈었는데 언제부턴가 소라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생각해보니 작년 추석 때부터였습니다. 소라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방에만 있었죠. 도연이 걱정하며 병원에 데려갔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소라는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정자가 뭘 잘못한 건지 물어봐도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죠. 오후 3시 가게에 손님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정신없이 반찬을 담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손님이 정자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도연이 엄마 아니세요? 정자가 고개를 들자 아들 친구의 엄마였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일하세요? 도연이는 잘 지내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도 예쁘던데. 부럽더라고요. 그 말에 정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요? 겉으로만 보면 화목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골마가고 있는데. 정자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반찬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정자는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사장님이 수고했다며 일당을 건넸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과 1만 원짜리 2장. 정자는 그 돈을 지갑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오늘 말순이 한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도 피는 못 속인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현관문을 열며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둔 걸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사과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하나 있었죠. 정자 씨, 시장에서 싸게 샀어요. 드시고 힘내세요. 말씀드림. 정자는 사과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펐어요. 가족보다 이웃이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정자는 사과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유독 춥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10시쯤 정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도연이었어요. 2달 만에 걸려온 아들 전화에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도연아, 무슨 일이니? 엄마, 지금 응급실이에요. 소라가 쓰러졌어요. 정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뭐? 왜? 무슨 일인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엄마, 와주실 수 있어요?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2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섭섭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쓰러졌다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았어. 어느 병원이니?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소라가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작년 추석 때도 이상하게 아프다고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었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도연이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정자를 보자 급하게 다가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소라는 어떻게 됐니? 지금 검사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자는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못 깎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말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소라가 침대에 누워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정자가 다가가자 소라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소라의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하지만 도연이 다가오자 금세 약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좀 나아졌어. 소라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소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라의 연기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의사가 와서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복통으로 보입니다. 푹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집에 가고 싶어. 알았어. 퇴원 수속할게. 도연이 자리를 비우자 소라와 정자만 남았습니다. 정자가 물병을 건네려 했지만 소라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정자는 놀랐습니다. 분명 아픈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정자는 복도로 나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죠. 다음 날 오후 도연이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커피숍에 앉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소라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도연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팔과 다리에 퍼렇게 멍이 든 사진이었어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니? 소라가 자기 몸에 이런 멍이 자주 생긴다고. 엄마, 혹시 소라한테 무슨 말 하신 거 없어요? 정자는 억울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왜 소라한테 그런 짓을 하니? 2달 동안 얼굴도 못 봤는데. 그런데 소라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다고. 도연의 말에 정자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 걸까요? 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소라가 엄마한테 구박받는다고 하는데 집안일 시키고 잔소리하고 내가 언제 나는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는데 소라가 싫어했잖아. 정자의 항변에도 도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도연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소라가 너무 아파하니까. 엄마, 당분간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어때요? 그 말은 정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2달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더 멀어지라는 걸까요? 정자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멍든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게 정말일까요? 설마 일부러 만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소라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며느리 얼굴에 멍이 들었단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졌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피부치라도 피는 못 속인다고. 그 말이 이제야 와닿았습니다. 3일 후 저녁 9시 정자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연의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또 응급실이에요. 소라가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인가 싶으면서도 무시할 수는 없었죠. 알았어. 지금 갈게.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연기인 걸까? 하지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소라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도연은 침대 옆에서 소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정자가 다가가자 소라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정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픈 건가 싶었어요.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도연이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시민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나 정신적 압박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의사가 떠나자 소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당황해서 소라를 달랬어요. 울지 마. 괜찮아질 거야.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소라의 울음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불편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소라가 갑자기 정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자에게 쏠렸어요. 정자는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소라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라는 계속 울부짖었어요. 매일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정자가 억울해서 항변하려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니? 소라야, 왜 이러는 거니? 그 순간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도연아, 나는 정말. 정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발을 들어 정자의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정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응급실 복도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들이 내 가슴을 발로 쳤다. 정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어요. 그 눈빛이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옆구리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엄마가 소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멍들게 하고 괴롭히고.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말렸어요. 보안요원도 나타났죠. 정자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수치심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다리로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다들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며느리를 괴롭힌 시어머니구나. 그런 눈빛들이었죠.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자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낳고 키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발로 찼다니. 그것도 거짓말에 속아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정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리는 전화를 무시한 채 일어섰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옆구리를 들춰보니 벌써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정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엄마를 발로 차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들이든 며느리든 이제 끝이라고. 정자는 일어나 서류함을 뒤졌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호적에서 파내야겠어. 이제 남이야. 정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배신한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조작에 놀아나 엄마를 발로 찬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의절 절차를 문의했어요. 법무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결심하신 겁니까? 네. 돌이킬 수 없어요. 정자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들이 발로 찬 그 순간 42년 모정도 함께 짓밟혔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정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의절 서류를 받아들고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친족관계 단절 신청서. 그 차가운 글자들이 눈에 박혔어요.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발로 찼다고 해도 42년을 키운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했어요.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100일 사진, 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그 작고 순수했던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발로 찰 수 있을까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초등학교 때 도연이 만들어준 어버이날 카드가 앨범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했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정자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 어쩌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발로 차이던 그 순간이 떠올라 손이 떨렸어요. 내가 괴물이었나 아니면 그들이 눈을 감았나? 혼잣말이 텅 빈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몸을 웅크렸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밤 10시 말순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어요. 정자 씨 괜찮아요? 낮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무슨 일 있어요? 정자는 말순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일, 아들이 발로 찬 것, 의절을 결심한 것까지. 말순은 조용히 듣다가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자 씨,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한번 끊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 절 발로 찼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래도 피부치잖아요. 며느리 말에 속아서 그런 거라면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말순의 말에 정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수치심과 배신감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말순이 떠난 후 정자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이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정자의 손가락을 꽉 잡던 모습, 첫 걸음마를 떼며 엄마를 향해 달려오던 모습. 새벽 2시 정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의절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걸 제출하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더 이상 도연은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자책과 분노가 번갈아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론 억울하고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라가 시집 온 후부터일까? 아니면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까?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구일까 싶어 확인해 보니 도연이었어요. 정자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정자의 가슴이 또 흔들렸습니다. 도연아,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 말에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발로 차이던 그 순간의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정자는 울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의절 서류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정자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의절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단호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도연의 취중 사과도 마음을 돌리지 못했죠.
발로 찬 그 순간 42년 모정은 끝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한 정자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무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결심했어요. 정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친족관계 단절 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도연은 남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정자는 곧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도연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을 정리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완전히 분리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죠. 가족 간 계좌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남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정자는 표정을 숨겼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자신만의 비밀번호를 설정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오후에는 동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신청을 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행정적으로 가족과 연을 끊는 게 이렇게 간단하다는 걸. 몇 장의 서류로 42년이 지워지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연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소라의 번호도 함께 지웠습니다. 카톡 프로필에서도 가족 사진을 내리고 혼자 찍은 사진으로 바꿨어요. 상태 메시지는 비웠습니다. 쓸 말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내 삶을 내 손으로. 정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8배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된 여자.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정자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7시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정자의 결정을 들은 말순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끝이에요. 후회 안 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이 정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요. 때론 놓는 것도 용기니까. 말순이 떠난 후 정자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늘 나는 아들과 의절했다. 호적에서 이름을 지웠다. 이제 윤도현은 내 아들이 아니다. 장소라도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그저 박정자, 혼자 사는 노인일 뿐이다. 펜을 내려놓고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마치 한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오늘은 계란을 2개 넣었습니다. 이름 석자만 남기고 나는 그들과의 인연을 끊었다. 뜨거운 라면을 먹으며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삶, 오롯이 혼자 살아가는 삶.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배신당할 일도 없을 테니까. 밤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도연이었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한 거였죠.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정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엄마가 아니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눈물이어야 했으니까. 정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의절 선언 후 일주일이 지난 아침, 정자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였죠.
라면을 끓이려다 문득 생각났어요. 이제 아무도 아침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사실이 새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침 6시에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자 말순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미역국 끓였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같이 먹어요. 아니, 괜찮아요. 귀찮게 왜? 뭐가 귀찮아요? 이웃끼리 밥 한 끼 먹는 건데. 말순이 밀고 들어와 식탁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정자는 어쩔 수 없이 그릇을 꺼냈어요. 뜨거운 미역국이 그릇에 담기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해준 음식을 먹어봤던가요? 맛있네요. 그럼요. 내 솜씨가 어디 가겠어요.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자의 마음을 조금 녹였어요. 둘은 조용히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자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요? 아들 일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 거지,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말순이 정자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살아, 정자 씨.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정자는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자는 울컥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이 휴지를 건넸어요. 우리 나이에 울기라도 하면 주름 더 생겨요. 그러니까 웃어요. 그 엉뚱한 말에 정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순도 따라 웃었어요.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작은 부엌을 채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말순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요. 정자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는데 가을바람이 시원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말순이 벤치를 가리켰어요. 저기 앉아요. 다리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벤치에 앉자 말순이 주머니에서 귤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정자에게 주고 하나는 직접 까먹기 시작했어요. 정자 씨, 내 얘기 좀 해줄까요? 무슨 얘기요? 말순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30년 전에 아들이랑 크게 싸웠어요. 돈 문제로. 그때 아들이 나한테 독한 말을 많이 했죠. 죽어버리라고까지 했어요. 정자가 놀라서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은 담담하게 계속했어요. 그래서 연을 끊었어요. 10년을 안 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용서했죠.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잖아요. 말순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해요. 우리를 위해서 밤길을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덜 무너진다. 말순의 말이 정자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말순이 정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손자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차 한잔 할까요? 말순이 차를 우려오는 동안 정자는 사진들을 구경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부러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정자 씨도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에요. 상처도 미움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요. 말순이 정자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향이 두 사람 사이에 퍼졌어요. 정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족은 떠났지만
곁에는 이웃이 있었으니까요. 밤 9시 정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말순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정자 씨,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우리 같이 늙어가요. 그 말에 정자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오늘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켜니 여전히 텅 빈 집이었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했어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말순과 먹은 미역국, 공원 산책, 따뜻한 차. 소소하지만 귀한 일상이었죠. 정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의절 선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의 일상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해서 말순과 차를 마시는 게 일과가 되었죠. 단순하지만 안정적인 나날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 정자의 일을 늘려주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게 되었어요. 월급도 조금 올랐죠. 정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자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사장님의 말에 정자도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들 걱정, 며느리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편했죠.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점심시간 정자는 시장 구석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이지만 맛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밥을 먹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들을 보며 잠시 옛날을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자는 이제 손님들의 취향을 다 외웠어요. 김할머니는 항상 멸치볶음을 사가고 이 아저씨는 콩자반을 좋아했죠. 정자는 친절하게 반찬을 담아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소소한 대화가 즐거웠어요. 조용할수록 폭풍은 가까워진다. 그러나 정자가 모르는 곳에서 불길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온라인 카페와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학대로 고통받는 며느리라는 내용이었죠. 멍든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소라를 동정하고 정자를 욕했어요. 하지만 정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정자는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했어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했죠. 우산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흘러갔어요. 집에 도착한 정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찬 가게에서 남은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TV를 보며 밥을 먹는데 뉴스에서 가족 간 폭력 사건이 나왔어요. 정자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 건 보고 싶지 않았죠. 밤 9시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정자 씨, 귤 먹어요. 제주도에서 직송으로 왔어요. 둘은 거실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말순이 최근에 본 드라마 얘기를 했어요. 정자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좋았어요. 정자 씨, 다음 주에 동네 노인정에서 김장하는데 같이 갈래요? 김장이요? 저도 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다들 정자 씨 만나고 싶어 해요. 정자는 기뻤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설렜어요.
의절 후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말순이 떠난 후 정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감사한 하루였다고. 반찬 가게 일도 재밌고 말순과의 우정도 깊어지고 있다고. 정자는 펜을 내려놓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긁는 듯한 소리였어요. 정자는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봤지만 어둠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마 고양이겠거니 생각하고 다시 커튼을 쳤습니다. 정자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자의 집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러 온 것처럼. 정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리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불안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죠. 새벽 2시 30분, 정자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처음엔 가스 냄새인가 싶어 부엌을 확인했지만 가스밸브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계속 났어요. 휘발유 같은 냄새였습니다. 정자는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냄새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 순간 계단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뭐야, 저게. 정자는 숨을 죽이고 불빛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라이터를 켰다 껐다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검은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휘발유였죠. 정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위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것 같았어요. 그 소리에 놀란 듯 계단의 그림자가 급히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죠. 정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불이 난 것도 아니었으니까. 정자는 대신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말순 씨, 누가 우리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말순이 놀라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잠옷 위에 가디건만 걸친 채였어요. 복도를 확인한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휘발유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말순이 정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정자 씨,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한 짐만 챙겨 말순의 집으로 갔어요. 말순이 이불을 펴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정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복도 바닥에 검은 얼룩이 선명했어요. 건물 관리인을 불러 설명했지만 관리인은 시큰둥했습니다. CCTV도 없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청소나 하죠. 정자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어요.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닦으면서도 계속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은 잡혔고 냄새만 남았다. 누군가의 숨이 내 목 뒤에서 닿았다. 오후에 반찬 가게에 출근했지만
정자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멍하니 있다가 사장님이 불러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정자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을 사람도 없고 괜히 소란만 일으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누군가 찾아오면 어쩌지? 정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녁 퇴근길, 정자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그저 정자의 불안감이 만든 환상일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현관문을 2번 확인하고 잠갔습니다. 창문도 모두 확인했어요. 방범창이 있긴 했지만 어제의 공포가 아직 생생했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칼 하나를 가져와 침대 옆에 두었어요. 밤 10시 말순이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정자 씨, 오늘은 괜찮아요? 네, 지금까지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동네 불량배들 장난일 거예요. 말순의 위로에도 정자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장난이었을까요? 누군가 진짜로 자신을 해치려 한 건 아닐까요? 정자는 잠들기가 무서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 휘발유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방화 미수 사건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일상을 계속해야 했어요. 오후 6시 반찬 가게에서 퇴근한 정자는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좁은 골목길을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가 뒤를 돌아보자 검은색 SUV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는 차인 줄 알고 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차는 지나가지 않고 정자 뒤를 계속 따라왔어요.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자 차도 속도를 높였어요.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도착한 정자는 빨간불이었지만 급히 건너려 했습니다. 그 순간 검은 SUV가 굉음을 내며 급가속했어요. 차가 정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정자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뛰었어요. 차는 아슬아슬하게 정자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내 등을 핥고 지나갔다. 살은 끊기지 않았지만 우는 배였다. 정자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차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후였습니다. 번호판을 보려 했지만 너무 빨라서 확인할 수 없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정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그 차 미친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정자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손을 저으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또 증거가 없었습니다. 블랙박스도 없는 골목이었고 CCTV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정자는 현관문을 잠그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방화, 이번엔 교통사고 위장. 다음엔 뭘까요? 정자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검은 차가 자신을 치료했다고? 증거도 없는데 믿어줄까요? 정자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자 씨, 무슨 일이에요? 말순 씨, 아까 누가 차로 절 치려고 했어요. 말순이 놀라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정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더욱 걱정스러워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없어요. 차 번호도 못 받고. 말순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원한 살 사람이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며느리가? 아들이? 아니면 둘 다? 정자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또 누군가 오는 건 아닐까? 정자는 침대 옆에 둔 칼을 만져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새벽 1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자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정자는 공포에 질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반찬 가게로 출근하는 길, 정자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또 검은 차가 나타날까봐.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으려 했지만 출근 시간이 지나자 거리는 한산해졌어요. 정자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했어요. 사람들이 많고 사장님도 있으니까.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위장 시도가 있은 지 이틀 후 정자는 반찬 가게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웠어요. 사장님은 아쉬워했지만 정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에 틀어박힌 정자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며칠 사이에 몸무게가 3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귀신 같았죠. 말순이 매일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정자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순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요. 정자는 문 너머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하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갔어요. 정자는 말순이 떠난 후에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마저도 먹기가 힘들었지만 말순의 정성이 고마웠어요. 어느 날 밤 정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진짜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화, 교통사고, 그 다음은 뭘까요? 독살? 추락사? 정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 미움이 아니다. 날 죽이려 한다. 정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아들과는 의절했으니까요.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그게 며느리와 아들일 수도 있다고?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받을 게 뻔했어요. 정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관심 없이.
사고사나 자살로 처리되겠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거예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남는 게 목적이 되면 삶은 사라진다. 새벽 4시 정자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죽더라도 진실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나 박정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글을 씁니다. 만약 내가 사고나 자살로 죽는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인 겁니다. 의심되는 사람은 며느리 장소라입니다. 아들 윤도현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 정자는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일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고 생각하겠죠. 정자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라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자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한 거였어요. 정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전화했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소라가 이상해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정자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변해요. 무서워요. 그 순간 전화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였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도연도 뭔가 눈치를 챈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소라가 알았으니까요. 정자는 급히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를 2번, 3번 확인했어요. 창문도 모두 잠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칼을 하나 더 가져와 침대 밑에 숨겼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정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연의 전화가 끊긴 후 정자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자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햇빛이 들어오니 조금은 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오전 9시 말순이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자 씨, 제발 문 좀 열어요. 너무 걱정돼요. 정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정자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에요. 며칠 사이에 뼈만 남았네. 말순이 들어와 정자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가져온 죽을 꺼내며 먹으라고 권했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말순이 숟가락을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죽기라도 하려고 이러세요? 살아야죠. 그 말에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순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정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방화 시도, 교통사고 위장, 새벽 전화까지. 말순은 조용히 듣다가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자 씨, 이사 가요. 멀리 도망가요.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말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찾아야 해요. 뭔가 있을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도연의 새벽 전화가 떠올랐어요. 소라가 이상하다고 했었죠. 어쩌면 도연도 뭔가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버린 집이 아직도 나를 잡아끈다.
오후가 되자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아들 집 근처를 한번 가봐야겠다고.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말순이 말렸지만 정자는 고집을 부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순 없어요. 저녁 7시 정자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썼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며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정자는 멀리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죠. 정자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어 보였어요. 그때 아파트 현관에서 소라가 나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자는 몸을 숨기며 소라를 지켜봤습니다. 소라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걸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라가 주차장으로 가자 정자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소라는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검은 봉투였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소라는 주변을 살피며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정자는 주차장에 남아 소라의 차를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정자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치료했던 그 차와 똑같았어요.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가 돌아보니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정자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자를 바라봤어요. 주민이세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려하자 정자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경비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정자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검은 SUV, 소라의 이상한 행동, 검은 봉투,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번호는 없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짧은 문장 하나만 있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정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정자는 핸드폰을 꽉 쥐며 버스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한 정자는 문을 잠그고 의자를 문 앞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칼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오늘 밤도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체념과 분노가 뒤엉켜 정자를 괴롭혔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정자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칼을 쥔 채 잠들었던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문 구멍으로 밖을 보니 말순이었습니다. 정자는 안도하며 문을 열었어요. 말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순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그날 불 지르던 사람 내가 봤어.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산책 나갔다가 봤어요. 검은 옷 입은 여자가 휘발유 뿌리고 있었죠. 얼굴은 못 봤지만 체형이랑 걸음걸이가. 누구였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 같았어요. 장소라 씨. 정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말순이 정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증언해 줄게요. 경찰에 가서 다 말할게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증인이 생긴 거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말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정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님이었어요. 정자 씨, 지금 인터넷 봐요. 이상한 영상이 돌고 있어요. 정자는 급히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켰습니다. 사장님이 보낸 링크를 눌렀어요.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적의 3시간 회복력. 조회수가 이미 50만을 넘고 있었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병원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소라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 정자를 발로 차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바뀌더니 3시간 후 쇼핑몰에서 찍힌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소라가 친구들과 웃으며 춤추고 있었어요. 아프다는 사람의 발이 너무 가볍게 춤을 췄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라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꾀병이다. 사기꾼이다. 시어머니가 불쌍하다. 정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진실이 밝혀질 줄은 몰랐어요. 말순이 영상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였어? 완전히 연기한 거네. 정자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아파하던 소라가 불과 3시간 만에 쇼핑몰에서 춤을 추다니.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정자는 급히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갈 수 있어요. 정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공포에서 분노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감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말순이 정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둘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정자의 발걸음이 빨랐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그동안의 공포와 억울함을 다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 정자는 핸드폰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소라의 SNS를 뒤졌어요. 그곳엔 시어머니 학대를 호소하는 글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 그 글들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영상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소라의 과거 영상을 모아놓은 거였어요. 병원 응급실 출입 기록, 매번 다른 증상 하지만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 패턴이 보였습니다. 소라는 습관적으로 꾀병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서 앞에 도착한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을 때였습니다. 말순이 정자의 팔을 잡았어요. 힘내요. 내가 다 증언할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결의만 남았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안내 데스크에 다가간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봤어요. 정자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정자와 말순은 2시간 넘게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영상과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정자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화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볼게요. 형사가 전화를 걸어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정자의 아파트 주변 CCTV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또한 소라의 차량 블랙박스와 주유소 결제 기록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형사가 정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주유소 CCTV에 찍혔네요.
방화 씨도 하루 전 장소라 씨가 휘발유통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요. 화면 속 소라는 분명했습니다. 휘발유통을 차 트렁크에 싣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였어요. 결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카드 명의자가 장소라 씨 맞네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나왔어요. 윤도현 씨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있는데 최근에 보험금이 5억 원으로 증액됐더군요. 정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5억 원이라니.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수익자가 장소라 씨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변경했네요. 정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라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만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남편까지.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연이도 위험한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저녁 7시 경찰 여러 명이 도연의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정자도 멀리서 지켜봤어요. 경찰차 서너 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섰습니다. 형사들이 건물로 들어갔어요. 얼마 후 소라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뒤따라 나온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연에게 뭔가 설명하는 게 보였어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정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엄마 말을 믿지 않고 며느리 편만 들었으니까요. 경찰서로 연행된 소라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결국 자백했어요. 시어머니가 미워서 시작한 일이 점점 커졌다고. 처음엔 겁만 주려 했는데 나중엔 진짜 죽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형사의 질문에 소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서 보험 설계사와 수십 번 통화한 내역이 나왔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밤 10시 도연이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정자와 마주친 도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도연이 울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넌 이미 날 발로 찼잖아.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연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도연은 계속 울며 빌었어요. 그 모습이 처량했지만 정자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호적에서 지웠고 내 마음에서도 지웠다. 정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돌아서서 경찰서를 나가는 정자의 뒤에서 도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방화미수, 살인미수, 사기 등 여러 혐의였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꾀병으로 시어머니를 몰아세우고 살해까지 시도한 며느리.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정자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소라가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정자는 TV를 껐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말순이 찾아와 정자를 안아줬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요. 소라는 감옥에 갈 것이고 도연과는 영원히 남이 되었습니다.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6개월 후 2026년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정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쁜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창밖을 봤어요. 봄꽃이 만개한 거리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간판에는 정자네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자가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차린 가게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갈했어요. 매일 아침 신선한 반찬을 만들어 파는 곳이었죠. 아침 6시 정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열대에 오늘 만든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김치. 모두 정자가 새벽부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이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네, 신선한 반찬 드시라고요. 손님들이 북적이는 가게를 보며 정자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사장님으로 불리는 게 좋았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말순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개업 선물이에요. 늦었지만.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와요? 정자가 고마워하자 말순이 웃었습니다. 둘은 가게 한쪽에 앉아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정자가 만든 반찬으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마음은 풍성했습니다. 정자 씨,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가요? 일이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요. 정자의 대답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요즘이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후 4시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며 가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뭐 사러 왔니? 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가게 차리신 거 축하드리려고요. 필요 없어. 정자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도연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정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끝난 관계는 끝난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는데 한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직 영업하시나요? 네, 뭐 필요하세요? 정자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부부는 반찬을 고르며 아기를 달랬어요. 아기가 정자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정자도 따라 웃었어요. 순수한 아기의 웃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박정자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오늘 번 돈이 묵직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잘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일구는 삶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한 정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라면이 아닌 제대로 된 밥상이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TV를 보며 밥을 먹는데 뉴스에서 소라의 재판 소식이 나왔어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채널을 돌렸어요. 이제 그런 건 관심 없었습니다. 밤 9시 정자는 일기장을 펴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가게에 온 손님들, 말순과의 점심, 아기의 웃음. 소소하지만 감사한 일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라면은 뜨거울수록 맛있지만 인생은 적당한 온도가 제일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벽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이제 그것이 정자의 일상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가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정자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며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는 법이죠. 정자가 마침내 찾은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진정한 해방은 용서가 아닌 단호한 결별에서 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박정자로 살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한 인간의 존엄을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분명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세월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